가문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딸년이나 낳은 내가 무슨 낯짝으로 대표 자리를 꿰차고 있어? 집은 다 민혁이한테 넘겨. 이건 내가 우리 집안에 진 빚을 갚는 거야. 강남에서 제일 비싸다는 최고급 한정식집 프라이빗 룸에서 시어머니는 내 코끝에 삿대질을 해대며 악을 썼다. 그 옆에서 귀머거리 행세를 하며 딴청을 피우는 남편, 그리고 탐욕스럽게 입맛을 다시는 시동생을 번갈아 보며 나는 얼음물을 한 모금 삼키고는 서늘하게 코웃음을 쳤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내 명의로 된 그 회사의 진짜 알맹이가 뭔지 쥐뿔도 모르면서 대낮부터 강도질을 하려 들다니?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인간들에게 진짜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병실 안의 공기는 턱턱 막힐 듯 답답했다. 구석에 놓인 가습기가 쉬익쉬익 옅은 소리를 내며 하얀 수증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침대 등받이를 세워 비스듬히 기댄 지은의 시선이 발치에 매달린 수액줄에 머물렀다. 투명한 액체가 뚝뚝 떨어졌다. 그 느릿한 박자가 묘하게 사람 속을 타게 만들었다. 마취가 풀리기 시작한 제왕절개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호출벨을 누르지 않았다. 옆 침대 산모 쪽은 꽤나 시끌벅적했다. 칸막이 커튼이 시야를 가렸지만 소리까지 막아주진 못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이 옹기종기 모여내는 억눌린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넘어왔다. 보온 도시락 뚜껑이 달그락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병실 안으로 확 퍼졌다. 아이고, 우리 집안의 1등 공신. 식기 전에 얼른 이 미역국부터 쭉 들이켜라. 이 애미가 새벽같이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제일 두툼한 놈으로 골라와서 꼬박 4시간을 푹 고아낸 거다. 옆 침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희색이 만면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주다니 참말로 고생 많았다. 지은은 시선을 거두었다. 그녀 쪽의 좁은 병실 협탁 위는 휑했다. 병원에서 나눠준 싸구려 플라스틱 물컵 하나가 전부였다. 창가 쪽 소파에 구부정하게 앉은 민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액정 불빛이 그의 얼굴을 어스름하게 비췄고 엄지손가락은 인터넷 커뮤니티라도 보는지 화면을 빠르게 쓸어넘겼다. 지은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딸을 낳고 지금까지 벌써 사흘째였다. 중간에 신생아실 요람에 누운 쭈글쭈글한 딸의 얼굴을 건성으로 쓱 훑어본 것을 제외하면 민재는 줄곧 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여보, 지은이 입을 열었다.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 목소리가 까슬까슬하게 갈라졌다. 민재는 고개도 들지 않고 그저 더 하고 얼버무렸다. 어머님은 오늘 안 오신대? 화면을 쓸어내리던 민재의 손가락이 흠칫 멈췄다. 그제야 고개를 든 그는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며 뒷머리를 극적였다. 그게 엄마가 요 며칠 무릎이 좀 쑤신다네. 비 올 때마다 도지는 늙은이 병이잖아. 마포에서 해화동 서울대병원까지 오려면 환승하기도 번거롭고 지하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드시고 하니까. 지은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창밖은 블라인드로도 다 가려지지 않을 만큼 눈이 부시게 화창한 날씨였다. 마포에서 해화동 서울대병원까지는 지하철로 고작 몇 정거장 거리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 지은은 굳이 그의 거짓말을 들춰내지 않았다. 사실 어제 오후 지은이 막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민재는 병실 밖 복도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두꺼운 병실 문이 닫혀 있었고 복도는 고요했지만 시어머니 박선영 여사 특유의 그 앙칼지고 날카로운 목소리는 문틈을 비집고 들어올 만큼 쩌렁쩌렁했다. 뭐, 기집애. 너 지금 다시 말해봐. 민재가 문밖에서 쩔쩔매며 무언가 변명하는 듯 했지만 박 여사의 말에 단칼에 잘렸다. 기가 막혀서 정말. 내가 우리 집안대 좀 있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교회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결국 대를 끊어먹으려는 나? 그러고도 낯짝 두껍게 나더러 병원으로 오라가라 전화를 해? 나 안 가. 가봤자 망신살만 뻗치지. 미역국. 쓸모없는 기집애 낳아놓고 내가 끓여주는 미역국이 목구멍으로 넘어간대? 그냥 병원 밥이나 처먹으라고 해.
전화는 매정하게 뚝 끊겼다. 민재는 복도에 한참을 서성이다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고 눈을 뜬 지은과 시선이 마주치자 그저 덤마가 좀 바쁘시다네 라고만 얼버무렸었다. 다시 고개를 쳐봤고 폰게임에 열중하는 민재를 보며 지은은 수술 부위가 한층 더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느릿하게 몸을 뒤척여 민재에게서 등을 돌려누웠다. 휴대폰이 징 울렸다. 회사 부대표가 보낸 메시지였다. 부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과의 인수합병 건과 관련해 상대 측에서 몇 가지 재무 데이터에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보고했다. 대표님이 산유 중이시긴 하지만 이 서류만큼은 직접 검토하고 확인해 주셔야 한다며 보안 메일로 자료를 보냈다는 내용이었다. 지은은 링거를 꽂지 않은 손을 뻗어 한 손으로 짧게 답장을 쳤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확인하죠. 그녀는 눈을 감았다.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조차 기대할 수 없는 이 차가운 병실에서 그녀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동아줄은 자신이 맨땅에 헤딩하며 일궈낸 IT 스타트업뿐이었다. 수많은 밤을 새우며 코드를 짜고 투자자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린 끝에 지금의 규모로 키워낸 피땀 어린 결정체였다. 소파에 누워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이던 민재가 투덜거렸다. 아우, 병실 소파가 왜 이리 딱딱하냐. 허리 끊어지겠네? 여보, 당신 이제 별일 없는 것 같으니까 나 오늘 밤은 집에 가서 자도 되지?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나 혼자 병원에만 죽치고 있으면 엄마 서운해하셔. 지은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마음대로 해. 보름 후, 지은은 갓난딸을 품에 안고 한남동 고급 아파트로 돌아왔다. 이 집은 지은이 회사에서 받은 첫 배당금으로 계약금을 치른 집이었다. 다크 그레이 톤의 천연 대리석이 깔린 현관은 탁 트여 넓었다. 오후 3시, 칭얼거리는 딸을 달래 겨우 아기 방 요람에 눕히고 나온 지은이 목을 축이려 주방으로 걸음을 옮길 때였다. 삑삑, 삑삑, 철컥. 도어록 버튼음과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눈이 아플 정도로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펄럭이며 박선영 여사가 거대한 검은색 비닐봉지 2개를 양손에 든 채 들어왔다. 그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현관의 원목 마루를 밟고 성큼성큼 들어와 흙먼지 묻은 회색 발자국을 남겼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은이 물컵을 내려놓고 현관 쪽으로 마중을 나갔다. 박 여사는 지은의 인사는 본체 만체하고 그녀를 휙 지나쳐 주방으로 직진했다. 널찍한 주방을 스캔하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찾는 레이더 같았고 이내 양문형 대형 냉장고에 시선이 꽂혔다. 애는 자냐? 박 여사가 냉장고 문을 벌컥 열며 물었다. 손녀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그저 의례적인 확인에 불과한 말투였다. 막 잠들었어요. 그래, 시끄럽게 안 울어서 다행이네. 박 여사는 아예 냉장고 안으로 머리를 처박다시피 하고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서늘한 냉기가 훅 뿜어져 나왔다. 냉장고 안에는 산후조리를 돕겠다며 어제 지은의 비서가 퀵으로 보내온 각종 최고급 식재료가 꽉꽉 들어차 있었다. 박 여사의 손이 밀폐된 보관 용기 하나에서 멈췄다.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그녀의 눈에 확생기가 돌았다. 아이고, 이거 횡성 한우 최고급 2플러스 아니냐? 마블링이랑 때깔 좀 보소. 집에서 애나 보는 주제에 뭐하러 이렇게 비싼 걸 처먹어? 먹어봤자 소화도 못 시키고 다 똥으로 나갈 텐데. 아까워라. 그녀는 숨도 쉬지 않고 횡성 한우가 담긴 용기를 자신이 들고 온 검은 비닐봉지 안으로 쑤셔 넣었다. 옆에 서서 그 꼴을 지켜보던 지은의 소나귀에 절로 힘이 들어갔다. 어머니, 그건 민재 씨가 저 몸보신하라고 비서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사온 거예요. 지은이 애써 차분하게 말했다. 동작을 멈춘 박 여사가 고개를 획 돌려 지은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노골적인 멸시와 트집거리를 찾는 시선이었다. 몸보신. 쓸모없는 기집애 하나 낳아놓고 무슨 유난을 떨어? 여자라면 애 낳는 게 천직인데. 나 때는 말이야. 애 낳고 그 다음날 바로 밭에 나가서 김맸어. 내가 배가 불러서 너무 나약하게 구는 거야? 그녀는 다시 뒤돌아 냉장고를 파헤쳤다. 곧이어 최고급 해삼 한 상자와 수입산 영양제 통들까지 모조리 비닐봉지 안으로 쓸어 담았다.
우리 민혁이가 요즘 대기업 공채 준비하느라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코피 터지게 공부한다. 얼마나 안쓰럽냐. 걔가 우리 집안 장손이자 미래의 기둥이야. 이 한우는 가져가서 민혁이 구워줘야겠다. 머리 쓰는 데는 고기가 최고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비닐봉지 입구를 꽉 묶거든 박 여사가 무게를 가늠해보더니 흡족한 듯 콧방귀를 뀌었다. 시동생 졸업한 지가 벌써 3년인데 아직도 공채 준비 중인가요? 지은이 건조하게 물었다. 순간 박 여사의 안색이 험악하게 굳었다. 그녀는 짐이 가득 찬 비닐봉지를 아일랜드 식탁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우리 민혁이 깔보는 거냐? 민혁이는 그깟 중소기업 찌끄레기 같은데 들어가기 싫어서 일부러 안 가는 거야. 인서울 명문대 나온 애가 당연히 번듯한 대기업에 가야지. 너처럼 근본 없이 컴퓨터 나부랭이 만지면서 매일 밖으로 쏘다니는 줄 알아? 박 여사는 지은의 코앞까지 다가와 검지손가락을 꼿꼿이 세워 얼굴을 찌를 듯이 흔들어댔다. 내가 경고하는데 너 푼돈 좀 번다고 유세 떨지 마라. 우리 집안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안 법도를 따라야지. 우리 마포 전셋집 말이다. 이번에 만기 돌아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훅 올리겠다네. 내가 얼른 돈 좀 융통해서 보내라. 내 말 알아들었어? 지은은 기가 막혀서 뻔뻔하기 짝이 없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애초에 결혼할 때 민재네 집구석에서는 동전 한 입 보태준 게 없었다. 심지어 지금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는 그 마포 아파트 전세금조차 무릎 꿇고 눈물 콧물 쏟으며 애원하는 민재를 차마 외면하지 못해 지은이 모아둔 피 같은 적금을 깨서 대준 것이었다. 지난 몇 년간 시댁에 크고 작은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결국 지갑을 여는 건 늘 지은의 몫이었다. 어머니, 회사에서 최근 큰 프로젝트 몇 개를 동시에 돌리느라 자금이 다 묶여 있어요. 저한테 지금 당장 융통할 큰 돈은 없습니다. 돈이 없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롭게 튀어올랐다. 내가 감히 날 속이려 들어. 이렇게 으리으리한 한남동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냉장고에 2+1 한우를 꽉꽉 채워넣고 뭐 돈이 없어? 똑똑히 들어, 지은아. 여자가 벌어온 돈은 다 시댁 돈이야? 내가 시동생 안 챙기면 우리더러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거냐? 그때 아기 방에서 앙칼진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쩌렁쩌렁한 박 여사의 고함에 기어코 아기가 깬 것이다. 지은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몸을 돌려 아기 방으로 걸어갔다.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집 프라이빗 룸 안의 공기는 무겁게 짓눌려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이 시릴 만큼 하얀 빛을 뿜어내며 새하얀 식탁보가 깔린 메인 테이블을 비추었다. 정갈하게 세팅된 구절판과 신선로 옆에는 가지런히 철된 A4 용지 몇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가장 맨 위에 덮인 종이 상단에는 굵고 진한 글씨로 지분양도 계약서라는 제목이 찍혀 있었고 양수जार 안에는 이미 정민혁 세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의자 옆에 우뚝 선 박 여사는 한 손은 허리에 척 얹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은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다. 분노로 인해 흉부가 거칠게 오르내렸고 미용실에서 갓 세팅하고 온 뽀글거리는 파마머리가 뺨 옆에서 파르르 떨렸다. 대 끊어먹을 년을 낳았으면 집구석에 처박혀서 남편 내조나 할 것이지. 기집애가 바깥바람 들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야. 박 여사의 악다구니가 넓은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주변 테이블에 수십 명의 친척들과 교회 권사님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안중에도 없었다. 아니, 오히려 보란 듯이 더 목청을 높였다. 내가 가진 회사 지분 40% 당장 민혁이한테 넘겨. 남자가 가업을 물려받아 관리하는 게 우리 가문의 체면을 세우는 일이다. 내가 우리 집안에 시집 왔으면 내 돈이 곧 우리 집안 돈이야. 내가 우리 집안에 진 빚, 오늘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다 토해내. 박 여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최후 통첩을 날렸다. 내 말대로 안 하면 우리 집안대 끊어먹은 저 핏덩이녀는 내 손녀로 절대 인정 못한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교회 권사님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쯧쯧 혀를 차며 동정하는 이도 있었지만 흥미진진한 막장 드라마를 구경하듯 지은을 훑어보는 노골적인 시선도 적지 않았다.
지은의 바로 옆자리에 앉은 민재는 거북이처럼 잔뜩 목을 움츠리고 있었다. 아내의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아래로 깔더니 테이블 밑으로 슬그머니 손을 뻗어 지은이 입은 맞춤형 명품 정장의 소매 끝자락을 꾹꾹 잡아당겼다. 여보 민재가 목이 기어가는 소리로 애원했다. 특유의 찌질하고 비굴한 말투였다. 그냥 웬만하면 도장 찍어. 엄마가 100일 잔치 준비하시느라 무리하셔서 예민하셔. 그냥 어르신 화풀이 좀 해드린다 치고 우리 가족 화목을 위해서 좋게 넘어가자, 응? 어차피 민혁이도 우리 식구인데 지분이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은 솥밥 먹는 식구들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은은 시선을 내리깔고 구겨진 자신의 정장 소매를 무심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박 여사가 기대했던 것처럼 악을 쓰며 대들지도 않았고 민재가 바랐던 것처럼 억울함에 눈물을 뚝뚝 흘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너무나도 평온한 동작으로 반대쪽 손을 뻗어 한정식집 로고가 박힌 유리잔을 집어들었다. 잔 표면에는 차가운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안에는 얼음이 찰랑거렸다. 지은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얼음물을 한 모금 삼켰다. 서늘한 물줄기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며 마지막 남아있던 한 줌의 불쾌감마저 완벽하게 씻어내렸다. 목을대가 한 번 크게 움직인 뒤 그녀는 유리잔을 대리석 회전판 위에 부드럽게 내려놓았다. 탁 하는 맑은 파열음이 울렸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말려 올라갔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게 서늘한 비웃음이었다. 지은은 민재가 붙잡고 있던 소매를 거칠게 뿌리쳤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 그녀는 정장의 구김을 반듯하게 펴고 테이블 한가운데 세팅되어 있던 행사용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스킨톤 네일아트를 한 검지 손가락으로 마이크 망 부분을 가볍게 2번 튕겼다. 툭, 툭. 묵직한 마이크 테스트 소리가 넓은 연회장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지자 벌집 쑤셔놓은 듯하던 웅성거림이 일순간에 멎었다. 모든 하객의 시선, 그리고 막 2차전 폭언을 장전하려던 박 여사의 눈길까지 모조리 지은에게 쏠렸다. 어르신들, 그리고 하객 여러분.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딸아이의 100일 잔치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지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차분하고 명료했다. 그녀는 아주 정중하고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격식체를 구사하고 있었다. 오늘 이렇게 온 가족과 친지분들이 모인 뜻깊은 자리를 빌려 제가 여러분께, 특히 저희 시어머니께 중대하게 발표할 사안이 2가지 있습니다. 순간 뭔가 불길한 직감을 찰나에 느낀 박 여사가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지지 않겠다는 듯 턱을 빳빳하게 치켜들며 쏘아붙였다. 어디서 되도 않는 수작질이야. 내가 오늘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든 간에 무조건 도장 찍어. 지은은 시어머니의 발악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검은색 소형 리모컨을 치켜들었다. 첫 번째 사안입니다. 지은이 버튼을 눌렀다. 메인 테이블 뒤편에 무겁게 쳐져 있던 두꺼운 벨벳 커튼이 징하는 미세한 모터 소리와 함께 양옆으로 천천히 열렸다. 곧이어 천장에 숨겨져 있던 200인치 대형 LED 스크린이 웅장하게 내려오며 연회장의 절반을 대나처럼 환하게 밝혔다. 바로 어제 오후 5시부로 제 명의로 된 IT 스타트업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형 벤처 캐피털과의 인수합병 계약서 서명을 최종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듯한 정적 속에 지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제3자 회계법인이 3개월에 걸쳐 진행한 철저한 기업 실사 결과 회사의 최종 기업 가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지분 100% 인수 가격은 300억 원입니다. 300억 원. 그 비현실적인 숫자는 마치 보이지 않는 폭탄처럼 연회장 한가운데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터졌다. 가장 먼저 발작적인 반응을 보인 건 구석자리에 늘어져 있던 민혁이었다. 스마트폰이나 쪼물딱거리며 지루해하던 그는 300억이라는 단어에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허리를 꼿꼿하게 튕기며 일어났다. 그의 번들거리는 눈동자는 테이블 위 지분 양도 계약서에 징그럽게 들러붙었고 꿀꺽하고 침 넘어가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렸다. 지분 40%면 무려 120억 원이었다. 박 여사는 헉하고 숨을 들이켰고 그녀의 뺨에 늘어진 심술보가 주체할 수 없이 파르르 떨렸다.
도끼만 가득했던 두 눈깔에 일순간 소름 끼치는 탐욕의 광채가 번뜩였다. 흥분으로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가락을 지은 쪽으로 뻗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나도록 기괴하게 갈라졌다. 300억. 아이고. 할렐루야. 내가 우리 민혁이 복덩이인 줄 진작에 알았다니까. 들었지? 얼른 도장 안 찍고 뭐해.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축복하셔서 내려주신 재산이란 말이다. 주변 하객들이 지은을 바라보는 시선도 180도 달라져 있었다. 일말의 동정심은 온데간데 없이 증발했고 그 자리에는 경악과 지독한 질투, 그리고 어떻게든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는 천박한 열망이 들끓었다. 그 다채로운 인간 군상의 민낯을 내려다보는 지은의 눈빛은 한층 더 깊은 경멸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다시 마이크를 고쳐 쥐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갑고 서늘한 음성이었다. 하지만 참으로 유감스럽네요. 지은은 당장이라도 식탁 위로 기어 올라와 계약서를 낚아채려는 민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남은 말을 잘근잘근 씹어 뱉었다. 민재 씨와 시동생 정민혁 씨는 아마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그 돈에 단 1원 한 푼도 만져볼 일이 없을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안입니다. 그녀가 리모컨의 두 번째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 화면이 순식간에 전환되었다. 번듯한 비즈니스 문서 따위가 아니었다. 아주 선명한 CCTV 녹화 영상의 캡처본이었다. 화면 속 장소는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낀 어두컴컴한 지하실이었다. 초록색 바카라 도박판 앞에는 볼캡을 푹 눌러쓴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조명은 침침했지만 친절하게도 영상 속 남자의 얼굴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지며 클로즈업되었다. 바로 시동생 정민혁이었다. 그의 앞에는 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며칠 밤을 새운 듯 시뻘겋게 충혈된 두 눈에는 도박꾼 특유의 광기가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민혁의 등 뒤 어두운 그림자 속에 서 있는 또 다른 남자가 도박판 옆에 버티고 선 문신 돼지에게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를 건네고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 역시 선명하게 확대되었다. 다름 아닌 남편, 정민재였다. 연회장 곳곳에서 헉하는 숨막히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교회 권사님들은 기겁하며 입을 틀어막았고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나뒹구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지난 2년 3개월 동안 지은의 목소리는 마치 예리한 수수룡 메스처럼 허공을 서늘하게 도려냈다. 정민재 씨는 회사의 재무관리자라는 직위를 악용하여 총 47개의 허위 외주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제 회사 법인 계좌에 있던 공금을 여러 차례 쪼개어 3개의 페이퍼 컴퍼니 대포 통장으로 빼돌렸습니다. 민재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싹 가시며 시체처럼 허옇게 질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은의 소매자락을 구걸하듯 붙잡으려던 그의 손이 썩은 동아줄을 잡은 듯 허공에 뻣뻣하게 굳었다. 그는 스크린 속 검은 돈을 건네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입만 뻐끔거릴 뿐 단 한마디의 신음조차 내지 못했다. 지은의 설명에 맞춰 스크린 속 화면이 자동으로 스크롤되기 시작했다. 은행 거래 내역서가 빼곡하게 증거물로 제시되었다. 자금의 출처, 수취인 명의,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금이 인출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 위치까지 형광펜으로 선명하게 마킹되어 있었다. 이렇게 횡령한 회사 돈은 전부 시동생 정민혁 씨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와 사설 도박장에서 진 막대한 빚을 돌려막는 데 쓰였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17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지은은 뼈마디가 통째로 뽑혀나간 듯 허물어져 내린 민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해외 계좌로 돈을 세탁해서 현금 바리바리 뽑아오면 내가 눈뜬장님처럼 모를 줄 알았어? 정민재, 당신이 매번 거래처 접대 핑계대고 새벽에 기어들어 올 때마다 사실은 사채업자한테 이자 갖다 바치러 간 거였지? 민혁은 이미 사색이 되어 혼비백산했다. 그는 의자를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는데 뒤로 나자빠진 의자가 쾅 하고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는 쥐약 먹은 쥐새끼처럼 눈동자를 사방으로 굴리더니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연회장 비상구 쪽으로 몸을 빼려 했다. 바로 오늘 오전에 제 법률 대리인단이 이 모든 횡령 장부 기록과 도박 사이트 IP 접속 내역,
그리고 저 사설 불법 도박장 CCTV 영상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묶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지은은 세상에서 가장 단정하고 평온한 어조로 그들의 목줄을 끊어버릴 사형 선고를 내렸다. 경제범죄형사부에서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막. 무덤 같은 끔찍한 정적이 연 회장을 짓눌렀다. 스크린 뒤쪽에 냉각팬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와 박 여사가 마치 고장난 풀무지를 하듯 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만이 귓가를 찔렀다. 너 방금 뭐라고 짓거렸어? 박 여사의 무릎이 수수깡처럼 꺾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넘어지지 않으려 식탁보 끝자락을 생명줄처럼 틀어쥐었고 눈부시게 하얀 천이 일그러지며 깊은 주름이 졌다. 그 바람에 엎어진 와인잔에서 붉은 포도주가 핏물처럼 뚝뚝 떨어져 양탄자를 적셨다. 300억이라는 숫자에 탐욕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잿빛을 띤 기괴한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극도의 공포와 충격으로 안구가 튀어나올 듯 팽창했고 흰자 위에는 핏발이 터져 있었다. 그 순간 박 여사의 알량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이 미친년. 이 뱀 같은 독한 년아, 박 여사가 짐승의 단말마 같은 찢어지는 비명을 내질렀다. 그녀는 제압할 틈도 없이 식탁 위에 구절판을 엎어버렸고 걸쭉한 국물이 민재의 얼굴에 튀었다. 그녀는 마치 광견병 걸린 들깨처럼 핏빛 매니큐어가 칠해진 10손가락을 갈고리처럼 구부린 채 앞뒤 재지 않고 지은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내년이 감히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고 들어? 내가 오늘 내년 아가리를 확 찢어버릴 테다. 대 끊어먹은 향년, 오늘 내 손에 죽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앞줄에 앉아있던 친척들이 기겁하며 혼비백산의 뒤로 나자빠졌다. 그러나 지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꼿꼿하게 제자리를 지켰다. 박 여사의 갈고리 같은 손톱이 지은의 머리채를 휘어잡기 바로 1초 전, 메인 테이블 뒤편 기둥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두 개의 거대한 검은 실루엣이 유령처럼 튀어나왔다. 지은이 일주일 전부터 특별히 거액을 주고 고용한 전문 경호원들이었다. 왼쪽 경호원은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타이밍에 손을 뻗어 허공을 가르던 박 여사의 손목을 강철 같은 악력으로 낚아챘다. 그대로 손목 관절을 꺾어 아래로 짓누르며 어깨 체중을 실어 압박했다. 동시에 오른쪽 경호원은 지은과 박 여사 사이의 틈새로 파고들어 거대한 인간 방패벽을 형성했다. 놔. 이 개새끼들아 놔라. 어깨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무릎이 푹 꺾인 박 여사는 두꺼운 양탄자 위로 흉하게 고꾸라졌다. 경호원은 그녀의 관절을 완벽하게 제압한 채 바닥에 짓눌렀고 그 동작은 찰과상 하나 입히지 않을 만큼 깔끔했지만 그녀가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다. 사모님, 폭력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오 경호원이 감정 한 톨 섞이지 않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묵직하게 경고했다. 민재야, 넌 등신같이 가만히 서서 뭐해? 내 어미가 이 깡패 새끼들한테 짓밟히고 있는데 구경만 할 거냐? 당장 이 새끼들 대가리 안 깨고 뭐해? 뺨이 바닥에 짓눌린 채 머리채를 산발한 박 여사가 악귀처럼 울부짖었다. 의자에 오징어처럼 널브러진 민재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바닥에 처박힌 제 어미의 몰골과 그들 위에서 여왕처럼 내려다보는 지은의 서늘한 시선을 번갈아 보던 그는 턱을 딱딱 부딪힐 뿐 온전한 문장 하나 뱉어내지 못했다. 지은은 바닥에 질질 짜는 박 여사 쪽으로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보조의자 위에 놓아두었던 에르메스 토트백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한 다발을 꺼내 들었다. 봉투 입구를 칭칭 감고 있던 실매듭을 한 바퀴 여유롭게 풀어내는 소리만이 살얼음판 같은 연회장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가 뚜벅뚜벅 걸어 민재의 코앞에 섰다. 민재가 초점 잃은 동공을 치켜 올렸다. 그의 눈가에는 이미 공포에 질린 더러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그 돈은 그냥 잠시 빌린 거였어. 민혁이가 이번 판만 크게 먹으면 무조건 2배로 갚을 수 있다고 했단 말이야. 사채업자들이 내 동생 손가락 자르겠다고 협박하는데 피부치가 병신되는 걸 어떻게 눈뜨고 봐.
내가 앞으로 평생 당신 회사에서 소처럼 일해서 다 갚을게. 그러니까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응? 제발 부탁이야. 민재가 허우적거리며 지은의 정장 자락을 붙잡으려 들었다. 지은은 반보 뒤로 물러서며 오물이 묻은 듯 그의 손길을 피했다. 그녀가 서류 봉투에서 몇 장의 문서를 끄집어냈다. 맨 위에 놓인 종이의 우측 상단에는 서울가정법원이라는 붉고 선명한 타원형 직인이 쾅 찍혀 있었다. 지은은 무표정한 얼굴로 손목의 스냅을 툭 풀었다. 무거운 법적 효력을 지닌 서류들이 중력에 의해 우수수 흩어지며 마치 칼날 같은 눈보라처럼 민재의 면상을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종이들은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갓 구두약을 칠한 가죽 구두 주변으로 흉하게 흩뿌려졌다. 빳빳한 종이 모서리에 베인 민재의 뺨에 얕고 붉은 핏방울이 맺혔다. 하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멍청하게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나뒹구는 굵은 활자들을 쳐다보았다. 첫 번째 서류는 이혼 소송장. 내 변호사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일찍 당신네 회사 인사팀으로 정식 부본을 송달할 거야. 지은의 목소리는 지루한 회의록을 읽어 내려가듯 아무런 고저가 없었다. 아, 물론 경찰서 한 장 날아오면 당신이 당장 내일 회사로 출근할 일은 없겠지만 종이에 박힌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라는 끔찍한 단어 조합을 마주한 민재의 숨소리가 짐승처럼 거칠어졌다. 두 번째 서류는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문. 지은의 말의 속도는 여전히 일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확히 2시간 전에 강제 집행을 승인했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명의로 된 모든 시중은행 계좌, 신용카드, 주식 증권 계좌, 심지어 당신이 다니는 회사의 퇴직금 계좌까지 전부 동결 조치됐어. 민재가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그의 낯빛은 창백하다 못해 죽은 사람처럼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너 이 독한 년 처음부터 다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어? 오늘만 기다리면서 칼을 갈았던 거야? 장장 2년이야. 당신들이 거머리처럼 내 회사 고혈을 빨아먹어 도박 빚을 메운 시간이? 내가 증거 수집하고 법적 절차 밟는데 3개월 걸린 거면 당신들에 대한 내 마지막 배려치고는 꽤 신속하지 않아. 지은은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봉투를 쳐다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내리꽂았다. 바닥에 처박혀 있던 박 여사가 계좌 동결이라는 단어를 듣고 발악을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힘겹게 들어 악독한 눈으로 지은을 노려보았다. 동결. 마음대로 해. 내년 그깟 푼돈 묶는다고 우리가 눈이나 하나 깜짝할 줄 아냐? 이혼해. 당장 갈라서. 이혼 도장 찍고 나면 우리 집안 재산은 내년이 1원 한 푼도 못 건드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지은은 고개를 돌려 바닥에 처박혀서도 여전히 기세등등한 박 여사의 눈가를 서서히 마주 보았다. 순간 지은의 입술 사이로 실소가 터져나왔다. 이건 정말 구역질 나도록 우스꽝스러운 희극이었다. 그녀는 하이힐 굽소리를 또각거리며 박 여사 앞까지 다가가 살짝 상체를 숙였다. 어머니네 집이요? 어머님, 혹시 연세가 드셔서 치매라도 오셨어요? 지은의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독침과 같았다. 지금 엉덩이 깔고 앉아 계신 마포 아파트 8억 원짜리 전세 보증금 말입니다. 3년 전에 그거 어느 은행 계좌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꽂혔는지 기억 안 나세요? 박 여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다.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도 그녀는 악에 받쳐 꽥소리를 질렀다. 그건 내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올 때 들고 온 혼수잖아. 전세 계약서 명의도 우리 민재 이름으로 되어 있어. 엄연히 우리 집안 재산이라고. 아이고,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어머님은 얄팍한 법률 상식마저 없으시네요. 지은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귀 옆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우아하게 넘겼다. 그 8억 원, 제 개인 명의 통장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다이렉트로 송금된 제 특유재산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저는 법원에 그 8억 원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미 승인 떨어졌습니다. 박 여사의 숨이 턱 막혔다. 그녀의 뇌회로가 과부하로 타버린 듯 잠시 일시 정지 상태가 되었다. 가압류가 무슨 소리야? 집주인한테 법원 명의로 지급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전세금 8억 원, 어머님 통장으로는 단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지은은 박 여사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증발하는 것을 감상하며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건조하게 말을 이어갔다. 아, 한 가지 더 어머님의 그 자랑스러운 장남께서 제 회사 돈 17억 원을 해드셨잖아요. 그 민사상 손해배상 연대 책임 명목으로 당장 다음 주에 집행관들이 그 잘난 마포 아파트로 들이닥칠 겁니다.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며 아주 친절하게 말을 씹어 삼키듯 천천히 내뱉었다. 어머님, 텔레비전 뉴스에서 종종 보셨죠? 검은 양복 입은 덩치들이 신발도 안 벗고 거실로 쳐들어오는 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뻘건 압류 딱지를 들고 와서 어머님이 애지중지하는 고급 이태리제 소파며 수입산 대형 텔레비전이며 구석구석 다 붙일 겁니다. 그녀는 공포로 인해 눈가 근육이 경련하는 박 여사를 보며 가장 치명적인 막타를 날렸다. 심지어 어머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양문형 대형 냉장고, 우리 집에서 도둑질에 간 최고급 한우가 꽉꽉 들어찬 그 냉장고 앞문에도 흉측한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을 겁니다. 아시죠? 법원 허가 없이 그 빨간 딱지 무단으로 뜯으면 징역형입니다. 아, 아니야, 말도 안 돼. 마침내 박 여사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토록 기고만장하던 기세는 산산조각이 났고 오직 극도의 패닉만이 남았다. 그녀는 미친 듯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야. 어디서 되도 않는 협박질이야. 민재야. 당장 변호사한테 전화해. 전연 고소해. 명예훼손으로 당장 쳐넣으라고. 변호사 수임료는 시간당으로 계산될 텐데요. 지은이 차갑게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런데 정민재 씨는 지금 자기 명의 카드로 택시비 몇천 원도 결제 못하는 신세거든요.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연 회장의 육중한 원목 문이 바깥에서부터 거칠게 벌컥 열렸다. 무질서하고 위압적인 군홧발 소리가 숨막히는 정적을 깨부수었다. 사복 차림에 가슴팍에 경찰 신분증을 폐용하고 있는 건장한 체격의 사내 4명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선두에 선 강력계 형사의 날카로운 매의 눈이 연 회장 안을 빠르게 훑더니 기둥 뒤편에 납작 엎드려 비상구 쪽으로 기어 도망치려던 정민혁에게 정확히 꽂혔다. 정민혁, 형사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이름을 부름과 동시에 허리춤에서 은빛 수갑을 철컥 꺼내 들었다. 민혁은 마치 번개를 맞은 듯 온몸을 파르르 떨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질질 기어 뒤로 물러서다 벽면 장시계 등을 쿵 들이받았다. 아, 아니에요, 형사님. 저 아니에요. 그거 제가 훔친 거 아니에요. 우리 형이 빌려준 거라고요. 아까 전 300억 지분을 통째로 삼키려던 탐욕스러운 맹수의 얼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공권력 앞에선 오줌 싼 개새끼처럼 비루한 몰골만이 남았다. 건장한 젊은 형사 2명이 성큼성큼 다가가 바닥에 널브러진 민혁의 뒷덜미를 우악스럽게 낚아채 일으켜 세우고는 등 뒤로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철컥, 철컥. 차가운 쇳덩이가 맞물리는 파여름이 살얼음판 같은 연 회장을 섬뜩하게 갈랐다. 정민혁. 당신을 상습도박, 사기,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횡령교사 혐의로 이 시간부로 긴급 체포합니다. 선두의 형사가 기계적으로 신속하고 명확하게 미란다 원칙을 읊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끌고 가. 엄마. 엄마 나 좀 살려줘. 민혁이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오열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꼴은 마치 젖도 안 뗀 기저귀 찬 핏덩이 같았다. 그는 바닥에 처박힌 박 여사를 향해 애가 끓도록 절규했다. 나 감옥 가면 안 돼. 나 대기업 공채 면접 보러 가야 된단 말이야, 엄마. 제발 살려줘. 민혁아. 아이고 내 새끼야. 박 여사의 입에서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처절한 곡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어디서 그런 괴력이 솟아났는지 자신을 짓누르던 경호원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네 발로 기어 경찰들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했다. 형사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우리 아들은 인서울 명문대 나온 엘리트란 말입니다. 얼마나 착하고 훌륭한 애인데요.
전현이에요. 저 뱀 같은 독분연이 우리 아들한테 누명을 씌운 거예요. 당장 전현을 잡아가라고요. 박 여사는 막무가내로 형사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발악했다. 아주머니, 공무집행방해로 가중 처벌받고 싶으십니까? 당장 손 놓으세요. 형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바짓가랑이를 거칠게 털어냈다. 구경하던 친척들은 헉하고 숨을 들이켜며 재수없는 똥물을 피하듯 우르르 뒷걸음질을 쳤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박 여사의 장단에 맞춰 지은을 씹어대던 교회 권사님들은 입을 꾹 다문 채 쥐구멍이라도 찾듯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그 순간 의자 밑에 쓰레기처럼 널브러져 있던 민재의 마지막 남은 정신줄이 완벽하게 끊어졌다. 수갑찬 채 끌려가는 동생, 짐승처럼 울부짖는 어미, 그리고 시뻘건 도장이 찍힌 법원 서류들. 그 모든 것이 그의 알량한 자존심을 남김없이 짓밟았다. 그가 갑자기 대리석 바닥 위로 무릎을 꿇었다. 쿵 하는 둔탁한 파열음이 울렸다. 그는 두 손과 두 발을 이용해 바닥에 흩뿌려진 소송장 위를 기어 지은의 발끝까지 다가갔다.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린 비루 한 개 한 마리였다. 민재는 양팔을 뻗어 지은의 날씬한 종아리를 생명줄처럼 꽉 부둥켜 안았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민재가 지은의 칼주름 잡힌 정장 바지에 얼굴을 파묻고 짐승처럼 오열했다. 쉰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내가 진짜 미쳤었어. 우리 핏덩이 같은 딸 얼굴 봐서라도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고소만 취하해줘. 응? 내가 노가다를 뛰든 배달 알바를 하든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꼭 갚을게. 내 동생 인생 쪽나는 거, 우리 엄마 저렇게 피눈물 흘리며 돌아가시는 거 당신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지켜보기만 할 거야?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지은은 고개를 숙여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이 끔찍한 생물체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물과 콧물이 엉겨붙어 그녀의 고급스러운 바짓단을 더럽히고 있었다. 그 속에는 얄팍한 공포와 찌질한 절망만이 가득했다. 심장이 아프거나 동정심이 일거나 하는 감정의 동요는 단 1밀리미터도 없었다. 오직 생리적인 구역질만이 속을 뒤집어 놓을 뿐. 손마 지은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못 놔. 당신이 나 용서 안 해주면 차라리 여기서 혀 깨물고 죽을 거야. 여보, 부부의 연이 있는데 당신 어떻게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어. 민재는 오히려 그녀의 다리를 더 세게 옥죄었다. 지은은 반치 정도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스틸레토 힐을 신은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뾰족하고 단단한 굽으로 민재의 어깨뼈를 사정없이 걷어찼다. 일말의 자비도 없는 일격이었다. 민재가 하는 비명과 함께 몸의 중심을 잃고 뒤로 나자빠지며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와 깨진 접시, 조각이 널브러진 바닥으로 흉하게 곤두박질 쳤다. 고급 정장 위로 기름진 찌개, 국물이 범벅이 되었고 그는 썩은 시궁창에 빠진 시체꼴이 되었다. 나는 이미 법원에 당신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야. 이지은은 쓰레기를 내려다보듯 그를 굽어보았다. 눈동자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앞으로 내 몸의 반경 100m 이내, 내 회사 근처, 아니면 내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 반경 100m 이내에 얼쩡거리기만 해봐. 그 길로 경찰서 유치장 가서 내 사랑하는 동생이랑 나란히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끌고 가. 형사가 넌덜머리가 난다는 듯 손짓했다. 두 명의 경찰이 거품을 물고 발악하는 민혁을 질질 끌고 연회장 밖으로 나섰다. 복도를 울리는 민혁의 처절한 돼지 멱다는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민혁아 안 돼. 다른 경찰에게 강제로 떼어내진 박 여사는 다치는 문틈 사이로 아들의 모습이 사라지자 마치 척추뼈가 뽑혀나간 것처럼 바닥에 널브러졌다. 그녀는 넋이 나간 눈으로 난장판이 된 연회장을 훑어보고 음식물 쓰레기 위에서 경련하는 민재를 보더니 마침내 그 지독한 원망과 도끼를 담아 지은을 쏘아보았다. 너 내년은 천벌을 받을 거야, 이 악마 같은 년. 박 여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은을 가리켰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의 잿빛 얼굴이 터질 듯한 보라색으로 팽창했다. 두 눈동자가 허옇게 뒤집히고 입가에 거품이 고이며 목구멍에서 끄끄 하는 괴기스러운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뻣뻣하게 뒷목을 잡더니 다른 한 손으로는 가슴팍을 쥐어뜯으며 제 살점을 후벼 팠다. 그리고 마침내 밑동이 잘린 고목나무처럼 뒤로 뻣뻣하게 고꾸라졌다. 뒤통수가 묵직한 원목 의자 모서리에 쿵 하고 부딪히는 끔찍한 파열음이 들렸고 그녀의 몸뚱이는 인형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엄마. 국물 범벅이 된 민재가 미친 듯이 기어가 의식을 잃은 박 여사의 몸을 흔들어댔다. 119 좀 불러주세요. 누가 제발 구급차 좀 불러줘요. 주변의 하객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연실색했다. 그러나 그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서 그들을 돕는 자는 없었다. 고급 실크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먼 친척 당숙모가 질겁하며 남편의 소매를 잡아 끌고 뒷걸음질을 친 것을 시작으로 친척들은 마치 끔찍한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서둘러 가방과 외투를 챙겼다. 혹여라도 경찰 조사에 엮이거나 민재가 돈을 꿔달라고 들러붙을까 봐 다들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지은은 꼿꼿하게 선 채 이 구역질나는 막장 드라마의 완벽한 결말을 감상했다. 그녀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려 연회장 가장 구석진 곳에 세팅된 디저트 테이블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지은이 거액의 월급을 주고 고용한 입주 베이비시터가 최고급 명품 실크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안고 있었다. 사색이 된 베이비시터는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만 방음이 잘 된 푹신한 포대기 속에 파묻힌 아기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새근새근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지은은 유리 파편과 법원 서류들이 널브러진 바닥을 짓밟으며 우아한 걸음걸이로 다가갔다. 아이 이리 주세요. 그녀는 시터의 품에서 딸아이를 넘겨받았다. 팔 위로 전해지는 그 보드랍고 가벼운 무게. 그것이 지은이 이 썩어 빠진 세상에서 유일하게 지켜내야 할 단 하나의 체온이었다. 지은은 뒤를 돌았다. 바닥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시어머니도 짐승처럼 울부짖는 민재의 절규도 그녀의 귓가에는 스치지 않았다. 그녀는 딸을 가슴에 단단히 안고 일말의 흔들림 없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레스토랑 정문을 나섰다. 오후에 눈부신 강남 햇살이 그녀의 반듯한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저 멀리 번화가 도로변에서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그리고 매섭게 찾아왔다. 11월 중순에 칼바람이 말라비틀어진 낙엽을 쓸어 담으며 관악구 신림동에 가파르고 비좁은 골목길을 휘몰아쳤다. 쓰레기 수거 차량조차 진입하지 못하는 낡은 골목 어귀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파란색 종량제 봉투들이 썩어가는 악취와 하수구의 시궁창 냄새를 뿜어내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쩍쩍 갈라진 시멘트 계단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면 군데군데 칠이 벗겨지고 녹슨 초록색 철문이 나타났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몇십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의 입구였다. 문틈 사이로 죽어가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반지하 단칸방 안은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날 정도로 습하고 뼈가 시리게 추웠다. 1년 내내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탓에 장판과 벽지가 맞닿은 곳에는 시퍼런 곰팡이가 역겹게 피어올라 있었다. 박선영 여사는 솜이 다 죽어 너덜너덜해진 싸구려 누빔 점퍼를 껴입은 채 반쪽만 간신히 작동하는 전기장판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한때 한남동 미용실에서 매일같이 롤을 말아 볼륨을 살리던 파마머리는 이제 빗질조차 하지 않아 수세미처럼 엉킨 채 고무줄로 대충 묶여 있었다. 푹 꺼진 두 볼과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초점 없는 탁한 동공이 유령처럼 흔들렸다. 그녀 앞에 다리가 하나 부러져 기우뚱한 밥상 위에는 뜯겨진 우편물 수십 통이 널브러져 있었다. 끼기기. 초록색 철문이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내며 열렸다. 매서운 칼바람을 몰고 민재가 들어왔다. 싸구려 보풀이 잔뜩 일어난 플리스 재킷 안에 시커먼 먼지를 뒤집어 쓴 스웨터를 껴입은 몰골이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에 볼살이 흉하게 페어 반쪽이 된 그의 어깨는 한없이 굽어 있었다. 한때 IT 기업에서 키보드나 두드리던 매끈한 손등은 이제 쿠팡 물류센터 박스에 베이고 얼어터져 시뻘건 동창이 생겨 있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싱크대 개수대 안으로 툭 던져 넣었다. 편의점의 도시락이 다 털려서
유통기한 임박한 떨이 두부랑 대파 몇 뿌리밖에 못 샀어. 민재의 목소리는 녹슨 톱니바퀴가 굴러가듯 쇳소리가 났다. 박 여사는 아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밥상 위의 서류 뭉치에만 징그럽게 들러붙어 있었다. 맨 위에 놓인 서류, 법원의 민사손해배상 강제집행 결정문. 그 시뻘건지기는 껌벅거리는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눈을 찌를 듯 선명했다. 17억. 박 여사의 적적 갈라진 입술 사이로 소름 끼치는 헛소리가 새어나왔다. 우리 민혁이 징역 3년 실형 떨어졌는데 그 독한 년이, 그 독부가 우리 재산 다 털어갔어. 민재는 밥상 옆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썩은 고깃덩어리처럼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옷을 벗을 한 줌의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불과 한 달 전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로 마포 아파트에 도어록을 뜯고 들어왔다. 그 자랑스러운 8억 원짜리 전세 보증금은 지은의 회사가 지정한 배상금 전용 계좌로 단숨에 압류되어 넘어갔다. 집안의 물건들, 박 여사가 그토록 콧대를 세우던 수입산 가죽 소파와 횡성 한우를 꽉꽉 채워두었던 양문형 대형 냉장고, 안방의 텔레비전까지. 집안의 모든 돈될 만한 가재도구에는 그토록 두려워하던 새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고, 보름 뒤 헐갑의 경매로 넘어가 민혁이 빼돌린 공금 원금을 메우는 데 쓰였다. 그들은 속옷 몇 벌만 챙긴 채 한밤중에 집주인에게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았다. 통장 잔고는 0원, 모든 금융거래는 정지되었고, 민재는 경제사범으로 원 직장에서 쫓겨난 것은 물론 퇴직금마저 전액 압류당했다. 그들이 기어들어 올 수 있는 곳이라고는 보증금 1,000만 원도 안 되는 신림동의 이 지옥 같은 반지하 단칸 방뿐이었다. 오늘 물류센터에서 노가다 뛰는데 반장이 나보고 손 느려 터졌다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더라. 민재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은 채 깊고 눅눅한 절망을 토해냈다. 박 여사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을 뻗어 그 붉은 직인이 찍힌 결정문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흐릿한 시야 구석으로 전세입자가 버리고 간 구형 소형 냉장고가 웅웅거리며 발작적인 모터 소리를 내는 것이 들어왔다. 누렇게 변색된 일도어 냉장고였다. 그 짧은 찰나, 박 여사는 햇살이 가득 쏟아지던 그 한남동의 넓고 눈부신 고급 아파트 거실로 돌아간 듯한 환각에 빠졌다. 그 크고 웅장했던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뿜어져 나오던 시원한 냉기와 최고급 해삼, 그리고 마블링이 꽃처럼 피어있던 횡성 한우의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만 같았다. 민재야. 박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탁하게 썩어 들어간 두 눈동자에서 더러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 애는 우리 집안 장손인데 그녀는 어쩌면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독할 수가 있. 반지하의 비좁은 화장실에서 사가 빠진 배관을 타고 물방울이 느릿느릿 맺혀 떨어졌다. 똑딱.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방울이 하수구 옆 깨진 플라스틱 대야 위로 떨어지며 텅 빈 공허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처박은 채 뼛속까지 스며드는 끔찍한 한기 속에서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다. 엔드.